안녕하십니까, 김현중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상 메모리의 개념에 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연속 메모리 할당, 세그먼트, 페이징, 이와 같은 방법으로 메모리를 할당하는 방법에서는 프로그램을 물리 메모리에 연속적인 메모리 공간에 올리면 우리가 연속 메모리 할당이라고 그랬고요. 세그먼트 방식은 내가 프로그램을 이렇게 어떤 모듈별로 만들면 모듈 단위로 이렇게 연속 공간에 올려서 실행시키는 방법이라 했고, 페이징 방법은 뭐라 하겠습니까? 내 프로그램이 만큼 있으면 페이지 단위로 일정 크기 페이지 단위로 잘라서 물리 메모리에 해당되는 그 프레임에다가 이것을 적재하고 실행시키는 거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방법도 다 어떻습니까? 모든 프로그램이 일단 메모리에 적재되고 실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상 메모리는 논리 프로그램 키가 아무리 커도 실행되는 부분의 코드만 메인 메모리에 올리고 실행시키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CPU 입장에서 보면 이 연속적인 메모리 주소를 이슈하면서 실행을 시키기 때문에 CPU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이 프로그램이 메인 메모리에 전부 다 올라와 있을 것으로 가정하고 실행을 시키겠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가상 메모리를 합니다. 자, 이 얘기를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공부할 내용은 가상 메모리의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가상 메모리를 구현하는 요구 페이징 방법을 공부하고요. 요 개념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요구 페이징 방법의 한 임플리멘테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 쓰기시 복사, 그 다음에 요구 페이징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각종 알고리즘들, 그 다음에 페이지를 할당하는 방법, 프레임을 할당하는 방법, 스레싱, 이 방법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가상 메모리에 대한 개요입니다. 연속 메모리 할당, 세그먼트, 페이지 방법,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 방법들에서는 논리 페이지를 모두 물리 주소의 물리 공간에 적재하고 논리 주소에 대한 물리 주소를 변환하는 논리 주소를 이슈하면 실제로 어떻게 저장되어 있는 거에 관계없이 해당되는 물리 주소를 찾아내주는 주소 변환 장치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가상 메모리 방법에서는 논리 주소 모두를 적재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만을 적재하고, 그러면서도 논리 주소에 대한 물리 주소를 변환할 수 있는 주소 변환 장치를, 특수한 장치를 사용해서 프로세스를 실행시키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방법들은 모든 내용을 메인 메모리에 적재하고 실행시켰는데, 이 가상 메모리 방법은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하드디스크에 그냥 두고 필요한 페이지만 물리 공간에 올려놓고 실행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물리 메모리에 적재되는 것과 무관하게 프로그램이 가상 메모리상에서 실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부분 적재를 할 수 있는 그 타당성은 이런 것이죠. 어떤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내 프로그램이 이와 같이 있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끝까지를 이 명령 실행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보면 어느 특정 부분의 코드만을 실행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프로그램 실행을 시키기 위해서는 실행되는 부분만 물리 공간, 메인 메모리에 올려오면 실행되는 것이 가능하니까 이런 방법으로 가능하다는 것이죠. 부분 적재의 타당성은 항상 프로그램이 전체를 실행되는 건 아니고 어느 순간은 일정 부분의 영역의 프로그램만 실행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또
부분 적재 실행의 장점, 이렇게 하면 무슨 장점이 있을까? 프로그램의 크기가 실제 메모리 크기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메인 메모리가 이만큼밖에 안 돼요. 근데 실행 프로그램이 굉장히 커요. 그러면 기존의 방법들로는 일단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실행시킬 수가 없죠. 그러나 가상 메모리 방식으로는 이 중에 일부분만 올리고 실행시키면 되니까 실행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외에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구현 방법으로는 요구 페이징, 요구 세그멘테이션 등이 가능합니다. 자, 이번 그림은요, 물리 메모리보다 큰 가상 메모리, 논리 메모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논리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내 실제 프로그램이죠. 논리 메모리, 또 가상 버추얼 메모리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림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 가상 메모리가 물리 메모리보다 더 커요. 어차피 이 프로그램을 한 번에 물리 메모리에 올려놓고 실행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거냐? 메모리 맵, 페이지 테이블이라고 합니다. 이 메모리 맵을 만들고 여기에 해당되는 프레임 번호를 넣어놓고 실행시킨다고 하면 그걸 이용해서 물리 주소를 변환시켜서 사용을 하죠. 근데 만약에 실행을 시켜야 되겠다. 이것은 이걸 지시하고 있다고 한다면 해당되는 페이지를 이렇게 끌어내리고 필요한 놈을 다시 올려놓고 그럼을 실행시키면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필요한 부분은 올리고 실행에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하드디스크로 내리고 실행한 부분을 올려놓고 실행시키는 방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분 적재라는 얘기죠. 좀 더 상세한 예는 다음 그림에서 보도록 합시다. 요구 페이징은 가상 메모리의 한 구현 방법입니다. 자, 부분 적재로 실행되는 가상 메모리 방법은 페이지 참조가 요구될 때 메모리를 적재하는 방법으로 구현이 됩니다. 부분 적재로 실행이 되고요. 참조의 지역성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지역성의 특성 때문에 프로세스가 실제 실행될 때 보면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가 한 번에 다 실행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 부분만 실행을 하죠.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어떤 또 다른 특정 부분을 실행을 하게 되고요. 이런 걸 우리가 참조의 지역성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실행될 때는 메인 메모리에 이 부분만 올라와도 실행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실행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요구 페이징 방법으로 실행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죠. 입출량의 감소다. 전체를 한 번에 올리는 게 아니라 필요한 부분만 올리면 되니까 입출량이 감소된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에 작은 메모리로 사용하는 가능하죠. 메인 메모리가 이만한데 실제 프로그램이만 해도 실행이 가능하겠죠. 자, 다음에 순수 요구 페이징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프로세스가 시작할 적에 아무 페이지도 올리지 않고 그리고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요구할 때 없으면 다시 페이지를 적재하는 요구 페이징 방법으로 적용한다면 가능하겠죠. 그래서 순수 요구 페이징이라고 합니다. 요구 페이징은 기본적으로 페이징 방법으로 동작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페이징 방법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소 변환도 마찬가지로 전에 말씀드렸던 페이징의 주소 변환 방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메모리 할당될 때도 이와 같이 페이징 방법으로 할당이 되고요. 이 경우에 요구 페이징 방법에서는 필요할 때 하드디스크의 내용을 메모리에 올리고 또 어떤 내용은 하드디스크로 다시 저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swap out, swap in이라 하죠. 자, 이런 경우에 보면 연속적인 메모리 공간을 연속적인 하드디스크 공간에 저장하는 게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겠죠. 올라오는 것도 연속적인 페이지 단위로 하드디스크를 구성을 해서 블록 단위로 이렇게 swap in을 하게 되면 속도를 개선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구 페이징 방법에서는
이와 같이 페이지된 메모리에 또 페이지화된 그런 디스크 간에 swap out, swap in을 하게 됩니다. 요구 페이징 방법으로 이 프로세스가 돌아가기 위해서는요, 가상 메모리 방법에서 돌아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주소 변환 장치가 있어야 되겠죠. 결국 이게 주소 변환 장치입니다. 논리 주소, 물리 주소, 페이지 테이블. 우리가 페이징 방법에서 이 세 가지 이 구성 요소로 페이지 주소 변환을 했었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논리 프로그램이고요. 논리 주소 레지스터가 있었습니다. 논리 주소 레지스터. 다음 물리 주소 레지스터가 있었고요. 물리 공간 이렇게 생각했었죠. 이 안에 페이지 테이블이 있었고요. 그래서 보면 CPU가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서 몇 번 주소를 이슈를 하면 그 주소 중에 일부가 페이지였고 일부가 옵셋이었죠. 그럼 이걸 가지고 페이지 테이블에 가서 이 인덱스만큼 찾아보면 여기에 프레임 번호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유효 비트, 무효 비트가 있죠. 이와 같이요. 이런 경우에 만약에 이게 유효 비트다, 밸리드다 그러면 이 F를 가지고 그대로 여기를 복사해서 F를 만들고 옵셋을 해서 물리 주소를 만들었죠. CPU가 어떤 논리 주소를 만들면 이와 같은 페이지와 옵셋으로 분해를 하고 페이지 테이블에서 프레임을 찾아다가 옵셋하고 만들어서 물리 주소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내면 이 주소를 가지고 메인 메모리에 해당되는 주소를 가지고 명령을 가져오는 거였죠. 자, 이와 같이 돌아갔습니다. 역시 요구 페이징에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작동을 한다는 겁니다. 단지 여기서 valid인 경우는 좋은데 invalid인 경우에 지금 메모리에 올라와 있지 않은 경우라는 뜻이겠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하드디스크에서 가서 끌어온다는 것이죠. 이것이 요구 페이징과 페이징 방법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페이징 방법에서는 valid, invalid 할 적에 valid 하면 물리 공간을 가져온다고만 얘기했습니다. 물리 공간에서 가져온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지금 뭐야? 물리 공간에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하드디스크에서 그것을 가져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 그래서 이제 그 부재인 경우에 페이지 부재 처리를 커널 함수를 통해서 이걸 처리한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또 어떤 게 필요할까요? 하드디스크를 내렸다 올렸다 해야 되니까 보조기억 장치 수업 공간이 필요할 거고요. 주소 변환 프로그램이 필요할 거고. 자, 이 그림은 지금 일부 페이지가 주 메모리 없을 때 페이지 테이블이 이와 같이 I로 만들어진다고 하는 걸 표시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보면 이 논리 메모리에 0페이지는 4번 프레임에 지금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V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1번 페이지 B는요. 하드디스크에 들어있는데 메인 메모리에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I라고 되어 있다는 것이죠. invalid라고. 그 다음 2번 페이지는요. C는 올라와 있네요. 6번 프레임에 들어있다. valid하다. 이런 얘기죠. 이와 같이 페이지 테이블에 그 페이지가 올라와 있는지 안 올라와 있는지 이렇게 valid, invalid, 유효, 무효 비트를 통해서 표시하면 이 그 프로그램을 주소 변환을 하고 그 다음에 부재자 처리를 통해서 원만한 처리가 가능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요구 페이징에서 주소 변환 장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요구 페이징도 페이징 방식이므로 전에 우리가 페이징 방식에서 설명했던 그 주소 변환 방식과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자, CPU가 주소를 만들려면 논리 주소 레지스터에 페이지와 옵셋이 세팅이 되죠. 그러면 페이지 테이블에 P에 해당되는 엔트리에 가보면 F와 V
또는 valid 또는 invalid라고 되어 있죠. 만약에 valid라고 되어 있으면 물리 레지스터에 이 F를 갖다 넣고요. 그 다음에 이 offset을 갖다 집어넣어서 물리 주소를 만들지. 그럼 변환이 끝났네요. 자, 이와 같은 물리 주소를 이와 같은 물리 주소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가 i다, invalid다. 그 말은 이 페이지된 내용이 메인 메모리에 올라와 있지 않다는 겁니다. 만약에 V라고 한다면 F 프레임이 이 페이지 내용이 올라왔다는 얘기인데 I라고 했더니 올라온 데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V 의무 요비트를 점검해서 만약에 이 요비트가 세트되어 있으면 해당 프레임 F와 offset으로 분리수를 만들면 끝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I 무효 비트로 세트가 되어 있으면요, 메모리 없다는 뜻이니까 페이지 부재 처리 시스템 호출을 합니다. 운영체제 라이브러리를 호출한다는 얘기입니다. 페이지 부재 처리요. 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해당되는 페이지를 한 페이지를 하드디스크에서 복사해서 갖다 올려놓고요. 이것도 V로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3번으로 갑니다. 다시. 그러면 체크해보면 뭡니까? V니까 그 F와 O로 물리주소를 만들어내면 되겠죠. 이것이 이제 요구 페이징 개념에서 주소 변환 장치라 볼 수 있습니다. 자, 페이지 부재 처리는 어떻게 하느냐? 운영체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물리 주소에서 자유 프레임을 찾아요. 이 말은 이와 같은 물리 메모리 공간이 있는데 운영체제가 프레임 리스트라고 하는 걸 유지한다고 그랬죠. 프레임 리스트, 프리 프레임 리스트. 그래서 비어있는 프레임을 리스트 형태로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유 프레임이 있다고 하는 얘기는 이 프리 프레임 리스트에 엘리먼트가 있다는 것이죠. 있으면 그놈을 갖다 쓰면 된다는 겁니다. 그 프레임을 갖다 쓰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페이지 테이블에 가서 새 페이지 엔트리에다 FV라고 그 해당되는 것이다. 지금 F를 찾아, 이게 F였다고 한다면 F라는 곳에다가 그 테이블을 이렇게 고쳐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드디스크에 있는 내용을 복사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유 프레임이 만약에 없으면 교체를 해야 되겠죠. 교체하는 방법은 희생 프레임을 하나 찾아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여기 프리 프레임에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모두 다 지금 다른 용도로 쓰고 있다는 거니까 그 중에 하나를 찾아야 되겠죠. 그건 뭐라고 하냐, 희생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희생 프레임, 왜냐, 현재 일을 하고 있는데 중단을 시켜야 될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G였다, 여기 G번째 것이 지금 만약에 희생 프레임으로 찾아졌다, 그러면 이 내용을 하드디스크로 복사를 하고요, swap out 하죠. 그런 다음에 페이지 테이블에 가서 요거에 대한 페이지 테이블 가서 인베리드를 고쳐놓고요. 그 다음에 해당되는 페이지를 하드디스크에서 읽어서 갖다 이 자리에 넣어야 되겠죠. 이렇게요. 복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러면 페이지 테이블 다시 바꿔줘야 되겠죠. GV로 바꿔줘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그 페이지 부재 처리가 끝난 것이죠. 이 자세한 내용은 다음 그림 페이지 부재 처리의 다이어그램입니다. 자, CPU가 이 논리 프로그램의 페이지를 지금 참조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럼 페이지 테이블에 가서 그게 있나를 보겠죠. 그랬더니 I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페이지 부재 시스템 호출이 일어나겠죠. 자, 그래서 운영체제에 페이지 부재 처리 루틴이 실행이 됩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하느냐? 희생 프레임을 하나 찾는다고 그랬죠. 찾아줬어요. 찾아줬으면 그 페이지를 희생 프레임으로 복사를 하고 이 프레임 번호를 여기다 집어넣고 이것을 V라고 넣어주고요. 그리고 리스타트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실행 도중에 메모리에 적재되어 있지 않은 페이지를 호출한다 하더라도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정상적으로 실행될 수 있게 되겠죠. 이것을 페이지 부재 처리를 합니다. 이와 같이 페이지 부재 처리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드디스크에서 메인 메모리로 물리 메모리 공간으로 페이지를 이렇게 적재, 복사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이 과정은 시간이 엄청 걸릴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적재를 많이 하면 어떻을까요? 요구 페이지 성능은 떨어질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성능을 평가하는 방법을 지금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유효 접근 시간 계산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유효 접근 시간이라 하면 CPU가 어떤 주소를 이슈했을 때 한번 이 주소에 가서 해당되는 데이터를 읽어오는데 걸리는 시간이죠. 요요 접근 시간입니다. 근데 이 요구 페이지 기능에서는 단순히 읽어오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요 하드디스크 페이지를 메모리를 적재하는 이런 시간까지도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성능이 상당히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요 접근 시간이 나빠지는지 보겠습니다. 공식은 이렇죠. TM 메모리 접근 시간입니다. 한번 읽어오는데 걸리는 시간이라는 얘기죠. TPF는 페이지 부재 시 걸리는 시간이다. 다시 말하면 읽어 올려오는데 걸리는 시간이다. 페이지 부재 시간은 정확하게 말하면 인터럽트 처리 시간, 페이지를 읽어오는데 걸리는 시간, 프로세스 재시작하는 데 걸리는 시간, 대부분이 다 이것이겠죠. 자, 보시면 예제를 보시면요. 메모리를 한번 읽어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200ms 걸립니다. 근데 페이지를 이렇게 읽어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8ms가 걸려요. 100만 배 차이가 납니다. 페이지 부재율은 뭐예요? CPU가 참조를 하는데 100번 참조해서 만약에 한 번 이런 부재가 발생됐다. 그럼 100번 참조하는데 이것을 읽어오는 것이 한 번 발생됐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100분의 1이 되겠습니다. 0.01이 되겠죠. 부재율이요. 자, 여기서는 0.001이네요. 1000번 요청인데 한 번 정도 부재가 발생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경우 계산을 해보면 1-PTM-PF로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이것은 뭐 인터폴레이션, 선형결합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P가 0.5면 평균이고요. 어쨌든 이렇다 칩시다. 그러면 집어넣으면요. TM은 200이고요. 이것은 8mm니까 공을 6개 쳐줘야 되겠죠. 나노세컨드로 통일했으면 단위죠. 그러면 이렇게 될 거고요. 이렇게 P를 0.6을 집어넣으면 이것이 됩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그냥 읽어온다면 200나노세컨드만 돼야 되는데 이건 8000나노세컨드 몇 배예요? 40배인가요? 이 정도 느려진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느려지면 컴퓨터 처리 속도가 엄청나게 느려질 거예요. 자, 그러면 성능을 10% 이하로 줄이려면 부재율이 얼마나 더 적어지면 부재가 얼마나 적어지면 되겠는가? 그 부재율을 보자는 것이죠. 자, 10% 성능 저하면 얼마입니까? 정상이 200이니까 10% 성능 저하면 220나노세컨드가 되겠죠. 220나노세컨드가 되겠죠. 그래서 이 유효 접근 시간이 220나노세컨드보다 낮아지는 것이 이 문제에 대한 답이 되겠죠. 그래, 공식을 넣어놓고 보면 이와 같은 공식이었으니까 여기서 P값이 얼마나 작으면 되느냐 하는 얘기죠. 이 공식 풀면 되겠죠. 부등식이요. 200을 넘기고 그것을 이걸 나눠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이와 같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P가 0.0000025보다 작으면 10% 이하로 성능이 저하되진 않는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요구 페이징 방법에서 성능을 좌우하는 것은 페이지 부재율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머지 요소 메모리 액세스 타임, 그 다음에 페이지 부재 시간은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하드웨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요. 우리가 알고리즘상으로 좋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이 부재율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 이것이 관건입니다. 자, 쓰기 시 복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가상 메모리의 구현 방법 중에 하나다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프로세스 간 페이지를 공유하고 그 다음에 수정될 때
쓰기 시 복사니까 쓰는 일이 발생될 때 복사를 해서 그 페이지를 사적 페이지로 만들면 성능이 향상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는 다음 페이지에서 그림을 보고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쓰기시 복사 이해입니다. 이 경우는 프로세스 1과 프로세스 2가 3개의 페이지로 각각 되어 있는데 2개가 실행시키는데 메인 메모리상, 물리 메모리상에서는 한 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만 올려놓고 두 프로세스가 공유해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습니까? 페이지 부재가 지금 얘도 3개에서 6개의 페이지를 실행시키는데 페이지 부재는 3번밖에 일어나지 않았죠. 그렇죠? 만약에 또 다른 프로세스가 또 공유해 쓰겠다 그러면 9개의 페이지를 실행시키는데 3번의 부재로 끝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실행하다 보면 A라는 이 P1 프로세스가, 이 프로세스가 페이지 3에다가 어떤 내용을 쓸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A = 10이라는 명령이 이 페이지 속에 들어있다. 어떤 조건이 만족될 때 이걸 실행시키게 돼 있다. 그럼 실행되다가 어느 순간 얘가 이 페이지를 이와 같이 요놈을 복사해 가지고 사적 페이지로 만든 다음에 거기다 써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운영체제가 이런 식으로 제어를 해준다고 한다면 부재율을 상당히 줄일 수 있겠죠.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쓰기시 복사 방법이다 라고 합니다. 프로그램 실행 시 페이지를 연속해서 참조하게 되죠. 이때 페이지 부재가 발생됐다. 다시 말하면 페이지 테이블에 어느 페이지가 참조됐는데 그쪽에 유효 무효 비트가 i라고 세팅이 되어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페이지 부재가 발생되는 것이죠. 자, 페이지 부재 시에 자유 프레임을 찾습니다. 물리 메모리 공간에서 사용되지 않은 공간을 찾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만약에 F라고 한다면 페이지를 F에 적재하고 내가 지금 참조하려고 했던 그 페이지가 하드디스크에 있을 것이다. 이것을 여기다 복사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 테이블을, 요 페이지 테이블의 요 엔트리를 여기다가 F라고 넣어주고 valid라고 넣어줘야 되겠죠. 이렇게 하면 자유 프레임을 찾아서 자유 프레임을 찾아서 메모리에 로드한 것이 되겠죠. 다음에 만약에 자유 프레임이 없으면 다시 말하면 이 메인 메모리상의 모든 프레임이 다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어떤 프레임인가 하나를 선택을 해서 이놈을 하드디스크로 끌어내리고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갖다가 집어넣어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희생 프레임을 찾아서 그리고 이쪽으로 다운로드 할 때 만약에 여기에서 메모리에 올라온 후에 변경된 사항이 없으면 다시 이쪽에 저장할 때 저장할 필요가 없겠죠. 원래 거하고 똑같을 거니까. 그래서 변경 게트를 참조해서 변경이 되었을 경우만 복사를 하고 또 페이지 테이블의 희생 프레임 엔트리, 이 페이지 테이블에 희생 프레임 어디 찾았을 겁니다. 그놈을 제로라고 invalid라고 이렇게 갱신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드디스크의 해당 페이지를 로딩을 지금 찾아진 희생 프레임에 복사를 하고 그리고 페이지 테이블의 엔트리를 지금 사용한 희생 프레임, 그 다음에 valid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죠. 자, 이 페이지 교체 처리, 또 여기서 로딩하는 이 처리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죠. 그래서 페이지 부재율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성능을 저하는 관건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페이지 교체 방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애니메이션과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현재 페이지 테이블이 이와 같이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자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A
이 페이지는요 0, 1, 2, 3이라고 한다면 0페이지는 A라고 하는 프레임에 저장되어 있고 F라고 하는 2번째 페이지는 F번째 프레임에 이와 같이 들어있고, 그러니까 현재 메모리에 올라와 있으니까 VV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참조했다고 쳐봐요. 프로그램 실행 도중에 참조했다고 쳐면 얘는 지금 뭡니까? I라고 되어 있어. 인베리드라고요. 그럼 뭡니까? 페이지 부재가 발생을 했죠. 페이지 부재가 발생됐으니까 페이지 처리 프로 루틴이 돌아가야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제일 먼저 희생 프레임을 찾아야 한다고 그랬죠. 희생 프레임을 여기서 이것 있을 수도 있고 이것이 있고, 현재 지금 모든 지금 프레임이 지금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있기 때문에 희생 프레임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희생 프레임을 이걸 찾았다고 해보자는 것이죠. 그럼 제일 먼저 할 일은 이와 같이 희생 프레임을 하드디스크로 swap out을 합니다. 이때 만약에 이 희생 프레임이 전혀 변경된 사항이 없으면 이걸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도 했었죠. 다음에 작업은 자, 희생 프레임의 페이지 테이블에 가서 이것을 밸리드가 아니라 인밸리드로, 왜? 이 F라는 페이지가 지금 미리 내려가 버렸죠. 그죠? 그러므로 이놈을 이렇게 인밸리드라고 바꿔줍니다. 이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인밸리드니까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값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죠? 이 해당 페이지, 이 페이지는 하드디스크에 있을 겁니다. 이 내용을 희생 프레임의 자리에 복사를 해 놓아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테이블 수정해야 되죠? 페이지 테이블에. 자, 이와 같이 프레임 번호 F라고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valid라고 넣어주죠. 여기까지 하면 페이지 교체 작업은 끝난 겁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제일 먼저 희생 프레임을 찾는다. 이 프레임을 찾았다. 그러면 이 페이지를, 이 프레임에 있는 페이지를 하드디스크로 swap out 시킨다. 그 다음에는 지금 페이지 테이블에서 이 F 되어 있는 것을 인베이드라고 바꿔준다.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에 있는 해당 페이지를 이 프레임, F 희생 프레임 자리로 적재를 하고, 그 다음에 페이지 테이블의 값을 FV로 갱신을 해준다. 이것이 페이지 교체 작업입니다. 자, 이번에는 페이지 교체 작업이 왜 필요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가용 프레임 수가 현재 전체 물리 공간, 물리 메모리의 프레임 수가 8개인데, 실제는 이렇지 않겠죠. 가정을 해봅시다. 8개인데 그 중에 2프레임을 운영체제가 쓰고 있어요. 그럼 실제 가용한 프레임은 6개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프로세스를 P1, P2 두 개의 프로세스를 실행시키려고 그래요. 근데 P1도 하나, 둘, 셋, 4개의 페이지를 가지고 있고 얘도 4개의 페이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프로세스하고 이 프로세스를 동시에 실행시키려면 8개의 페이지가 필요하겠죠. 근데 현재는 어때요? 6개밖에 없으니까 얘한테 3개를 주고요. 얘한테도 이렇게 3개를 주고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확인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프로세스의 첫 번째 페이지 H는 여기에 저장을 했네요. 세 번째 프레임에서 저장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V라고 되어 있겠죠. 또 하나만 더 해봅시다. 로드M이라는 1번째 페이지는 4번째 프레임에 저장을 하고, 그래서 페이지 테이블을
1번째 페이지는 4번째 프레임에 저장되어 있고 밸리드다. 메모리 올렸으니까 밸리드겠죠. 그래서 3개를 이런 식으로 하고요. 마지막 요거는 저장할 수가 없었어요. 메모리가 부족해서. 그래 어떻게 넣느냐? 인밸리드라고 써놓는다는 거예요. 이 친구도 요거는 배당을 하고 요거는 인밸리드 놓고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놓고 실행을 시킨다는 겁니다. 실행을 시키면 이제 이 프로세스가 실행이 되겠죠. 그럼 1번째 프레임, 1번째 페이지, 3번째 프레임에 가서 가져오고 이것도 가져오고 이것도 가져오고 이걸 실행한다고 쳐봐요. 그러면 3번째 페이지가 될 거 아닙니까? 3번째 페이지가 왔더니 이게 인밸리드예요. 그러면 이때 뭡니까? 페이지 교체가 필요한 겁니다. 인밸리드예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자유 프레임 없죠? 희생 프레임 찾아야 되죠. 어떻게 찾을까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찾았습니다. 자기의 영역 4개 중에서 가장 먼저 할당됐던 페이지를 희생 프레임으로 찾아요. 왜? 아무래도 이 뒷거는 뒤로 빼갈 수도 있겠지만 여기까지는 하지 않을 것이다. 가능성이 좀 적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것 결정했습니다. 결정을 했어요. 세 번째 프레임, 이 세 번째 프레임을 희생 프레임으로 잡아야 되겠다.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세 번째 프레임을 필요하다면, 수정이 됐다면 하드디스크를 늘려야 한다고 그랬죠. 자, 그렇지 않으면 늘릴 필요 없다고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요 세 번째 페이지에 이 프로그램은요, 이 프로그램 어디 있을까요? 하드디스크 속에 있겠죠. 하드디스크에 속에 있는 이 프로그램 어떻게 해요? 이 페이지를 지금 희생 프레임, 3번째 희생 프레임 여기다가 갖다 복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바꿔요. 이제 i가 아니고 v고 여기 3이다 이런 식이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경우도 실행하다가 도중에 이걸 만났네. 아직 로딩이 안 된 페이지가 있네. I자니까 확인했어요. 그럼 희생 뭘로 할까? 이것도 앞에 있는 거 합시다 그냥. 그럼 6번째 프레임이죠. 6번째 프레임을 희생 프레임 잡았어요. 그럼 그 자리에다 뭡니까? 요 프로그램 갖다 놔야 되겠죠. 이 프로그램 어디 있어요? 하드디스크 있죠. 갖다 집어넣죠. 그리고 V를 넣고 실행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언제 페이지 교체가 필요해요? 물리의 여유 공간보다, 가용 공간보다 실제 실행시킬 페이지가 더 많아지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페이지를 교체하면서 실행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능 측면에서는 어떻다고 그랬죠? 교체가 작을수록 좋다고 그랬죠? 그래서 페이지 부재율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성능의 중요한 포인트다 하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제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 어떻게 만들어야지만 좋은 알고리즘이냐? 페이지의 부재율이 낮아지도록 희생 프레임을 선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죠.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에서는 부재율이 낮아지도록 희생 프레임을 찾는 것이 관건입니다. 자,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의 평가 모델. 먼저 페이지 부재율이 낮아지도록 해라. 그 다음에 알고리즘 평가는 페이지 참조율에서 페이지 폴트 수를 평가하는 것이다. 참조율이란 무엇이냐? 주소를 이슈하면 페이지 사이즈로 나눠야. 그래서 나누고 인테저를 취해서 리스트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리스트가 지금 CPU에서 100번째 명령 갖고와 442, 101 이런 식으로 CPU가 주소를 쭉 만들었다고 쳐봐요. 그리고 페이지 사이즈가 100이라고 해봅시다. 페이지 사이즈가 100이라면 이것을 100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건 1이 되고 1, 4, 1, 6 이렇게 나가겠죠. 1, 4, 1, 6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주소열은 이와 같이 페이지 참조열로 변환시킬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 성능을 평가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프로세스당 3개의 프레임이
주어졌다. 3개의 프레임을 사용할수록 되어 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금 첫 번째 1, 4, 1, 1, 1, 4, 1 놓고 시작을 하겠죠. 그러다가 6이 나타나면, 자, 다시 한번요. 1, 4, 1이 나올 때는 내 메모리에 있는 거니까 부재가 안 생기죠. 그 다음에 6일 때 부재가 생겼을 겁니다. 1, 6일 때 또 생겼을 겁니다. 1, 6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3번의 부재가 발생하네요. 그리고 각 프로세스마다 하나씩만 사용할 수 있는 프레임을 준다고 하면 이거 개수만큼 되겠죠. 11번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다는 것이죠. 프로세스한테 얼마만큼의 페이지를 할당하느냐, 페이지를 많이 주면 부재수가 줄어드는구나, 적게 하면 커지는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프레임 수 1일 때 13번 정도 부재가 일어났던 것이 3하니까 3개 주니까 뭐 5번 일어났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많이 주면 줄어들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프레임 수와 페이지에 할당하는 프레임 수와 페이지 폴트의 수는 이런 식으로 반비를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 아까 뭐라 했습니까? 페이지 부재율이 최소가 되도록 희생 프레임을 찾는 거라겠죠. 이것이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이라고 했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하느냐, 여러 가지 있어요. 선입 선출 알고리즘, 최적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 Least Recently Used LRU 알고리즘, Least Frequency Used 알고리즘. 이게서 4가지 알고리즘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선입 선출 알고리즘입니다. 가장 오래전에 적재된 페이지를 희생 페이지로 선정하는 방법이다. 자, 이와 같이 참조열이 이와 같다고 하자고요. 이런 경우에 3개의 프레임이 이 페이지로 할당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순수 요구 페이징으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순수 요구 페이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 7번 페이지 참조하려고 하면 부재가 발생이 되겠죠. 한 번 발생됩니다. 그러고 있다가 또 0번 페이징이 됐다. 아직 메모리 적재 안 됐으니까 또 페이징 되겠, 부재 발생되겠죠. 그래서 메모리 적재가 될 겁니다. 1번 페이지 참조했다. 현재 7하고 0만 올라와 있으니까 또 부재가 발생되고 1이 적재가 되겠죠. 다음 2번째 페이지 참조해야 되겠다. 그러면 2번째 페이지가 지금 적재되어 있지 않죠? 않으니까 또 부재가 발생됐고, 이제 여유 공간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희생 프레임 찾아야 되겠죠? 어떻게? 가장 오래전에 적재된 페이지를 선택한다. 7, 0, 1 중에서 7이 가장 오래전에 적재됐죠? 그래서 이것을 희생 프레임으로 판단하고 그 자리에다가 2번 프레임을 로딩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0 하면 0은 있으니까 부재가 발생되지 않죠. 3은 없어요. 그러면 희생 찾아야 돼. 누가 희생이 될까요? 가장 오래전에 적재된 것은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희생 프레임 잡고요. 그럼 2, 3, 1이 있는데 0번 프레임, 0번 페이지에 또 참조하려고 한다. 없잖아요. 그럼 뭘 희생으로 합니까? 가장 오래된 게 이거죠. 이것을 0으로 하고요. 이런 식으로 쭉 해나가면 15번의 페이지 폴트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P4 알고리즘으로 이와 같은 참조열을 가지고 순수 요구 페이징을 한다면 부재가 몇 번 발생할까? 페이지에 할당된 프레임은
3개다. 그러면 15번 폴트가 발생되더라. 그런 얘기죠. 지금 말한 이 알고리즘으로 처리한다면 15번 페이지 폴트가 발생이 되더라. 이 그림은 가용 프로세스에 주어지는 프레임 수와 페이지 폴트, 부재율과의 부재 수와의 그 관계의 그래프입니다. 이 경우 보면 1개를 줬더니 12번 폴트가 나고 2개를 줬더니 12번, 3개를 줬더니 9번 폴트가 났는데 4개를 주니까 10번이나 되는 것이죠. 이런 현상이 발생돼요. 이것은 우리가 통상적인 그 개념하고 다르죠. 프로세스한테 가용 프레임을 여러 개 주면 부재의 수도 점점 줄어야 되는데 이렇게 커지는 경우도 있더라. 이걸 뭐라고 하냐면 빌레디스 아노말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레디의 변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FIFO 알고리즘은 이와 같은 많이 줌에도 불구하고 부재가 많이 발생되는 경우도 발생된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최적 알고리즘입니다. 앞으로 가장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을 페이지를 희생으로 잡는다. 가장 그렇겠죠. 가장 나중에 사용될 페이지를 희생 프레임으로 잡으면 희생이 어떤 가장 오랫동안 희생이 발생되지 않겠죠. 부재가 발생되지 않겠죠. 그래서 이게 앞으로 일어날 페이지 폴트를 안다고 가정하는 알고리즘이다. 실제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빌리스 아노말리도 없어요. 실제 구현은 어려워요. 실제로 구현할 수가 없습니다. 왜? 미래에 어떤 페이지가 참조될 것이라는 걸 알아야 이걸 계산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알고리즘 성능 평가할 때는 유용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사용을 합니다. 방금 전제 해보면 15번이 9번으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최적 알고리즘에서는 방금 전에 수행했던 그 예제에 대해서 몇 번의 부재가 페이지 폴트가 발생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참조가 7인 경우 순수 요구 페이지이니까 당연히 부재가 발생되고 올라왔습니다. 0인 경우 7밖에 없으니까 다시 당연히 부재가 발생되겠죠. 1인 경우도 마찬가지죠. 다음에 자 2가 이제 2를 참조하려고 합니다. 7, 0, 2라고 하는 3개의 페이지가 올라와 있는데 FIFO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7이 가장 오래전에 적재된 것이니까 7번을 희생 프레임으로 참고 거기다 1을 넣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번은 그게 아니죠. 앞으로 오랫동안 나타나지 않을 것을 찾는 것이죠. 그러니까 7은 언제 나타나나 쭉 봤더니 여기서 나타나요. 그리고 0은요. 여기서 나타나네요. 그리고 1은 여기서 나타나네요. 그러고 보니까 7과 0과 1 중에서 0은 여기서 다음에 7은 14번째 타임에 1은 14번째 타임에 7은 18번째 타임에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장 오래 나타날 수 있는 것은 7이죠. 그러므로 7이 희생 프레임이 되고 그 자리에 2번 페이지가 적재가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볼까요? 그 다음에는 다시 또 0이죠? 0은 여기 있으니까 부재가 발생하지 않죠. 또 3은요. 2, 0, 1이니까 3은 없죠? 부재가 발생되죠. 자, 그럼 이 3에 대해서 희생 프레임을 뭘로 할까? 2하고 0하고 1 따져봐야 되겠죠. 2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0은요. 여기 있네요. 1은요. 여기 있네요. 1이 제일 뒤에 있네요. 그러면 1이 희생 프레임이 돼야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쭉 해나가니까 이 빨간색들이 지금 부재가 발생된 곳이죠. 9번이 되는 얘기입니다. FIFO인 경우는 15번 발생했는데 이 옵티멀 알고리즘, 최적 알고리즘 9번이다. 아이 좋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이 방법은 한 가지가 문제가 뭐라겠죠? 앞으로 언제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은 이론상으로는 이렇게 따져볼 수 있지만 실제
실행 상황에서는 어떻습니까? 실행 상황에서는 앞으로 뭐가 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알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우정체제 입장에서 앞의 것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실현 가능한 알고리즘은 아니라는 거예요. LRU, 최근 최소 사용 교체 알고리즘입니다. 이 알고리즘은 최근에 최소로 사용된 페이지를 희생 페이지로 판정하는 방법입니다. 최근에 최소로 사용됐다는 말은 긍정적인 표현을 바꾸면 가장 오래전에 참조된 페이지라는 말과 같은 말이겠죠. 그래서 가장 오래전에 적재된 것이 아니고요. 적재된 것을 하면 이게 FIFO죠. 가장 오래전에 참조된 페이지를 희생 프레임으로 찾는 방법이 이 LRU 교체 방법이고요. 옵티말 최적근사 알고리즘과 성능이 비슷한 그런 효과가 나오는데 실현 가능한 방법이죠. 자, 같은 예제를요. LRU 알고리즘으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7 부재죠. 부재 적재해야 되죠. 8 0 부재 적재해야 되죠. 1 부재 적재해야 되죠. 자, 2가 나왔습니다. 자, 2라고 하는 페이지를 참조합니다. 7, 0, 1이 없습니다. 부재가 발생됐죠. 희생을 찾아야 되겠죠. 교체 알고리즘 돌려야 됩니다. 어떻게 찾느냐. 7, 0, 1 중에 가장 오래전에 참조된 페이지 1은 여기서 0은 여기서 7은 여기서니까 7번 페이지가 희생 페이지로 결정이 됐습니다. 다음에 0은 현재 메모리에 적재되어 있으니까 부재가 발생되지 않죠. 다음 3도 부재, 3은 부재가 발생됐네요. 0, 2, 0, 1인데 자, 그러면 2, 0, 1 중에서 가장 오래전에 참조된 게 뭘까요? 0은 여기서 됐고요. 2는 여기서 됐고 1은 여기서 됐으니까 1이 가장 오래전에 참조가 됐네요. 그러면 2를 희생 프레임으로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3 페이지를 여기다 적재를 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쭉 해보면 12번의 부재가 발생이 됩니다. 자, FIFO는 15번, 최적은 9번이었죠. 약간 중간 정도의 성능을 보인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참조열에 대해서 4개의 프레임이 프로세스에 주어진다 하고 한번 LRU 알고리즘으로 부재가 몇 번 일어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에서 부재 발생, 2에서 발생, 3에서 발생, 4에서 발생. 다음에 1이죠. 1, 2에서는 발생되지 않죠. 5에서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면 누가 희생이 돼야 될까요? 1, 2, 3, 4 중에서 누가 가장 오래전에 참조됐나요? 2, 1, 4가 방금 전에 됐고 3이 제일 뒤에 됐네요. 그러니까 3을 희생 프레임으로 잡았네요. 자, 다음에 또 5 다음에 1 다음에 2 다음에 3이 1, 2, 5, 4인데 3을 또 참조하려고 하면 부재가 됐죠. 자, 그래서 어떤 걸 희생으로 잡아야 되나요? 자, 1, 2, 5, 4 중에서 1, 2 여기 있네요. 5 여기 있네요. 그 다음에 4는 여기 있네요. 4가 가장 오래전에 참조됐네요. 자, 그러면 4를 희생 프레임으로 삼고 3을 여기 적재했습니다. 자, 다음에 4가 나왔네요. 4는 1, 2, 5, 4, 5 중에서 부재가 됐으니까 또 희생을 찾아야 되겠죠. 그럼 뭐가 됩니까? 1, 2, 3, 5가 제일 뒤에 됐네요. 그죠? 그러면 요놈을 또 희생 프레임으로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 2, 4, 3이죠. 자, 그러면 5번 프레임을 참조하니까 또 부재죠. 없죠. 그러면 어떤 것을 희생으로 삼아야 될까요? 4는 여기서 했고요. 3은 여기서 했고요. 2는 여기서 했고요. 1이 가장 오래전에 참조됐네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참조가 일어났네요. 몇 번 일어나나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 일어났습니다. 자, 옵티말과 그 다음에 FIFO의 경우도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이 LRU 알고리즘은 FIFO 알고리즘보다 성능이 좋고요. 옵티말, 최적 알고리즘보다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최적 알고리즘 제일 좋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뭐라고 그랬죠? 실현 불가능하다고 그랬죠. 미래의 정보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근데 이 LRU는 과거의 정보를 이용하기 때문에 실현이 가능하다 해서 이 LRU 방법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개수기를 이용할 수 있고요. 스택을 이용할 수도 있다. 개수기를 이용할 때는 페이지 테이블에 타임 항목을 추가하고 CPU의 로지컬 클럭 또는 카운터를 이용해서 페이지의 참조 기록을 참조 시 그 시간을 기록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가장 작은 시간을 갖는 페이지를 희생 페이지로 찾으면 된다. 부재가 발생될 적에 시간을 검토해서 찾으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스택을 이용하는 방법은요. 이와 같이 스택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참조할 때마다 부재가 참조할 때마다 스택에다 푸시를 한다는 거죠. 그러고서 이제 부재가 발생되면 그리고 이렇게 유지하면서 4번 페이지가 참조가 됐다. 그러면 참조된 놈을 제일 위로 끌어올린다는 겁니다. 항상 이런 식으로 참조된 놈을 제일 위로 끌어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제일 밑에 있는 페이지가 무조건 가장 오래전에 참조한 페이지가 되겠죠. LR로 교체 알고리즘의 희생 페이지를 이런 식으로 결정하면 된다는 겁니다. 시간을 기록하고 가장 적은 가장 오래전에 페이지를 찾거나 또는 이렇게 스택을 유지하면서 최근 참조된 것을 앞으로 끌어올리고 부재가 발생됐을 때 스택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것을 희생 프레임으로 찾으면 LRU를 구현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이 LRU 교체 알고리즘은요, 하드웨어를 만들지 않는다면 불가능하고요. 하드웨어로 만들기도 굉장한 비용이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현 가능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현 컴퓨터에서 실현 가능한 작업이 부가참조 비트를 사용하거나 2차 기회 알고리즘, 개선된 2차 기회 알고리즘, 이런 알고리즘들을 이용하는 것이 실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느냐면 LRU 근사교체 알고리즘이라고 얘기합니다. 먼저 부가참조 비트를 활용하는 방법. 각 페이지마다 8비트 시프트 레지스터를 하나씩 추가를 시키고 참조가 일어날 때 상위 비트를 세트를 한다. 그리고 일정 시간에 한 번씩 시프트를 시켜준답니다. 시켜줘요. 그럼 어떤 현상이 될까요? 예를 보겠습니다. 자, 페이지 0, 1, 2라는 세 개의 페이지가 지금 작동이 되고 있어요.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페이지 0와 페이지 2를 만약에 참조를 했다. 그럼 제일 앞에 8비트의 제일 앞에 2를 세팅합니다. 이래놓고 100ms마다 한 번씩 시프트를 시켜요. 자, 그런데 한 번 시프트가 됐어요. 그러면 시프트가 됐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두 번 시프트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이것도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P1과 P2를 또 참조한다. 그러면 P1과 P2를 참조하면 이 두 개가 세팅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유지하고 있다가 부재가 발생됐을 때
가장 작은 값을 끄집어내면 가장 오래전에 참조한 데이터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앞에가 1로 채워지면 가장 큰 수죠. 그래서 1이 없거나 전부 다 0이면 전부 다 0인 건 가장 오래전, 적어도 뭐라고 할 수 있어요? 8번의 그 타이머가 작동된 그 기간 내에는 참조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고요. 2차 기회 방법은 한 번의 더 기회를 준다는 거고요. 자, 2차 개선된 2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요, 이렇게 비트 2개를 해가지고 앞에 것을 사용되지도 않고 변경되지도 않은 거, 사용되지도 않고 변경되지도 않았다, 가장 오래전에 변경됐다고 볼 수 있겠죠. 이것을 교체를 찾아내고, 그렇지 않고 0, 1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사용되지는 않았는데 변경된 일이 있었다. 그럼 2차 기회를 한번 준다. 1, 0 사용되었으나 변경되지 않았다. 곧 다시 사용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건 그냥 두고, 1, 1 사용되고도 변경됐다. 또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이걸 선택해서 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2차 기회 알고리즘을 그림으로 한번 설명해 봅시다. 자, 이와 같이요, 각 페이지마다 이와 같이 비트를 하나씩 둔다는 겁니다. 참조가 딱 하면 참조가 되면 그놈을 비트를 1로 세팅시켜요. 실행하다 또 이것이 참조가 됐다 그럼 또 이걸 1로 세팅한다는 것입니다. 그랬다가 부재가 발생이 되면 자기 부재가 된 그 페이지를 1로 세팅을 해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봅니다. 1로 세팅이 됐으면 그걸 0으로 만들어줘요. 그러다가 0을 만났다. 그러면 너를 희생 페이지로 삼겠다는 겁니다. 이게 2차 기회 알고리즘이에요. 무슨 의미가 되느냐? 여기서 자기가 지금 이 페이지가 부재가 됐다. 그러면 다음 이 페이지는 언젠가 참조가 됐다. 그런데 참조가 됐다. 그러면 이것을 0으로 만들어줘. 그리고 0 있는 놈을 찾겠다는 것이죠. 그럼 뭐예요? 0 있는 놈은 1보다는 0인 것이 먼저 참조됐다는 것이죠. 참조 안 됐거나 이렇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금 전에 참조된 것은 0으로 만들어서 다음에 참조 희생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방법이 2차 기회 알고리즘입니다. 참조 시마다 참조 횟수를 기록하는 방식으로 LFU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Least Frequency Used, 최소 참조 페이지를 희생 페이지로 선택하는 방법이죠. 활발하게 사용되는 페이지는 참조 횟수가 커질 것이라는 판단에서 참조 횟수가 적은 놈은 희생 페이지로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아이디어에서 만들어진 알고리즘이죠. 이 알고리즘은 LRU처럼 직전 참조 시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 시간 규모로 보기 때문에 페이지 인기들을 좀 더 반영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음 MFU 알고리즘도 있는데요. 최대 빈도수의 페이지를 희생 페이지로 삼는 것입니다. 작은 페이지는 최근에 적재되었고 앞으로 계속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 만들어진 알고리즘입니다. 실제로 이 알고리즘이 이 알고리즘보다는 인기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모든 것들이요, 실제 구현에 있어서 비용이 많이 들므로 사용하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여기서 비용이라 하면 실제로 이런 작업들은 메모리를 액세스할 때마다 처리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드웨어로 구성되어야지 소프트웨어로 구성해서는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공부한 알고리즘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현재 시각에서 이와 같은 페이지 참조열에서 현재 시각 5에서 참조 부재가 발생했죠. 1, 2를 참조할 때
3을 참조할 때 부재가 발생하고 4를 참조할 때 다시 부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5에서 희생 프레임을 선정을 해야 되겠죠. 이때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각각의 참조열을 페이지의 축에다 다시 정렬을 해보면 이와 같이 되죠. 자, 이 경우에 FIFO 알고리즘이요. 선입 선출 알고리즘은 가장 먼저 적재된 이거죠. 가장 먼저 적재된 페이지를 희생 프레임으로 삼는다. 페이지 1이 되겠습니다. 다음 LRU는요. 가장 오래전에 참조된 페이지 1을 보면 최근에 사용됐네요. 그죠? 페이지 2는 여기서 사용됐고요. 페이지 3는 최근에 여기서 됐고 페이지 4는 여기서 됐죠. 그럼 가장 오래전에 사용된 페이지는 페이지 2가 되겠네요. 다음 LFU는 Least Frequency Used 알고리즘이니까 가장 최수로 사용된 것. 여기는 페이지 1은 3개, 페이지 2도 셋, 페이지 3도 셋, 페이지 4는 하나네요. 당연히 페이지 4가 선정이 돼야 되겠죠.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에서 희생 프레임을 선정을 합니다. 방금 소개한 LRU, LFU는 과연 실제 구현이 가능할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LRU, LFU 같으면 참조 리스트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실질적으로 하드웨어를 구성하지 않으면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운영체제는 어떤 내용을 참조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운영체제가 관여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언제 참조했는가 등등을 이용한 방법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각 테이블에 2차 테이블에 이와 같이 참조 비트와 modify 비트 두 개만을 이용하는 이 정도의 그 부가 정보만을 이용하는 경우에 CPU를 만드는 설계하는 그런 설계자 입장에서 가능할 수 있겠죠. 실제로 실현 가능한 방법은 이 방법입니다. 나머지 방법들은 이론상으로 존재하지만 실제로 적용하기는 불가능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그런 방법들입니다. 이 경우는 참조를 하면 참조한 비트를 1로 세팅하겠죠. 그리고 부재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발생이 되면 2차 기회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희생 페이지를 찾아내고 처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부재가 발생됐을 때만 운영체제가 관여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모두 하드웨어 쪽으로 처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드웨어 쪽으로 처리가 되지 않으면 이런 기능들은 매 참조 주소를 참조할 때마다 처리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프로그램으로 처리한다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컴퓨터의 성능은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운영체제 프로그램이 관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처리가 실질적으로 구현 가능한 방법이라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프레임의 할당에 관한 얘기입니다. 프로세스의 원만한 실행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페이지를 할당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죠. 최소로 할당해야 될 것은 어느 정도의 프레임 수일까요? 자, 이것은 CPU가 처리하는 명령에 의해서 결정이 될 문제죠. 예를 들어서 load indirect A와 같은 명령이 있다 칩시다. 그런데 이 코드는 16페이지 있다고 치고요. 그러면 또 indirect라고 하는 이 코드는 23페이지에 A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A는 0페이지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 하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23페이지하고 0페이지 있는 값들을 액세스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최소한 이 3개의 페이지는 동시에 올라와 있어야 이 기계화 명령을
실행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와 같이 인다이렉트가 어떤 형태로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최소 프레임을 할당해 주지 않으면 이 경우는 실행이 불가능한 형태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동시에 실행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동시에 메모리에 올라와 있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최소로 할당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CPU 명령어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죠. 다음 할당하는 방법이 고정 할당, 페이지별, 프로세스별로 동일한 개수의 페이지를 할당할 수도 있고요. 비례 할당, 프로세스의 크기에 비례해서 할당할 수도 있고 프로세스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더 많은 페이지를 할당할 수도 있을 겁니다. 페이지 부재가 발생되고 페이지를 교체해야 되는 경우 전역 교체와 지역 교체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전역 교체 방법은 희생 프레임을 모든 프레임의 집합으로부터 선택하는 방법이고요. 지역 교체는 자신의 프로세스, 다시 말하면 부재를 일으킨 그 프로세스에 할당된 프레임 내에서 희생 프레임을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트래싱이라고 하는 현상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프로세스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페이지 프레임을 할당받지 못하고 페이지 폴트, 페이지 부재가 계속 발생해서 컴퓨터가 일을 못하는 처리율이 매우 낮아지는 상태를 우리가 스트레싱이라고 합니다. 프로세스는 페이지를 swap in, swap out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못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이런 형태가 되면 대부분의 시간을 CPU는 한가하게 놀고 있고 디스크만 바쁘게 swap in, swap out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 현상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방법을 도모해야 됩니다. 가상 메모리 방식에서는 프로세스당 할당되는 프레임 수가 지정이 되죠. 이 프레임 수의 원인에 의해서 스트레싱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발생되는 그 경우를 살펴보면 CPU의 이용률이 낮으면 CPU의 이용률이 낮은 경우는 IO를 대기하는 경우가 가장 대표적이죠. 다시 말하면 프로그램의 실행 도중에 하드디스크에 데이터를 쓰거나 읽거나 하는 그런 그 상태가 발생되면 CPU는 기다리죠. 다시 말하면 하드디스크에 데이터를 썼다 읽었다는 것은 디스크 어댑터가 작용을 합니다. 처리를 합니다. 그러므로 CPU는 놀게 되죠. 그럼 CPU 이용률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운영체제가 판단하기에 CPU 이용률이 떨어지네? 그럼 또 일을 너무 안 하고 있잖아. 그래서 대기 중인 프로세스를 추가시켜 줍니다. 실행시키도록. 그러면 프로세스가 수가 많아지니까 프로세스당 할당될 수 있는 프레임 수는 적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적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페이지 부재율이 증가하게 되겠죠. 페이지 부재율이 증가하면 디스크 이용률만 많아지고 또 CPU 이용률도 떨어지겠죠. CPU 이용률이 또 감소하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작업이 악순환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이죠. 처음에 프로그램의 개수 단지 몇 개만 프로그램이 컴퓨터에 들어가고 있다. 그러면 CPU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증가시키고 운영체제가 합니다. 그러면서 CPU 이용률도 높아집니다. 근데 어느 정도 이상 넘어가면 CPU는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디스크 작업들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스레싱이 발생됐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적절한 프레임을 할당해 주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워킹 셋 알고리즘이나 PPF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이걸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업 집합 모델, 워킹 셋 모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조의 지역성이란 말이 있습니다. 프로세스들이 일정 시간 동안
일정 장소에서만 집중적으로 참조하는 현상을 참조의 지역성이라고 합니다. 루프가 있거나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정의 프로그램을 계속 반복하게 되겠죠. 그래서 일정 장소에 있는 명령어들만 집중적으로 참조한다. 그래서 이것을 지역성, 참조의 지역성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집중적으로 참조되는 페이지들의 집합을 로컬리티 세트라고 합니다.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참조되는 페이지를 로컬리티 세트라고 하고요. 워킹 세트라고 하는 말은 프로세스가 일정 시간 동안 원활하게 수행되기 위해서 한꺼번에 메모리에 올라와야 되는 페이지들의 집합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프로세스가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페이지를 워킹셋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워킹셋 모델, 워킹셋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프로세스의 워킹셋 전체가 메모리에 올라와 수행되어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발생되면 가지고 있는 모든 프레임을 반납후, 스와프아웃 시키고 이 프로세스는 대기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절대로 스레싱이 발생되지가 않겠죠. 그래서 스레싱이 발생되지 않는 것을 보장하는 알고리즘이다. 보장하는 모델이다. 이것이 워킹셋 모델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참조의 지역성, 메모리의 패턴, 참조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X축은 실행 시간이고요. Y축은 프로그램 어드레스입니다. 보시면 검정색으로 된 부분이 참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죠. 여기까지는요, 요 밑에 있는 부분이 주소가 계속 참조되다가 또 위에 있는 번호도 가끔 참조되죠.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쪽 부분 26에서부터 24도 되겠네요. 24에서부터 약 29 정도의 그 주소에 있는 그런 명령어들이 계속 참조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또 보시면 이 부분의 코드는 참조가 안 됐어요. 이 시간대는요. 어느 시간 지나고 나니까 또 다른 부분의 명령어들이 다른 부분의 주소에 있는 명령어들이 계속 실행이 되더라. 이걸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와 같이 점검을 해보면 어떤 지역의 코드들이 로컬리티 세트를 이루면서 실행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워킹셋 알고리즘에서는 프로세스가 실행하는 데 필요한 워킹셋을 어떻게 지정해 둘 것인가, 워킹셋을 어떻게 확인해서 지원해 줄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였죠. 페이지 부재 빈도 알고리즘에서는, 페이지 폴트 프리퀀시 알고리즘에서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스레싱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폴트 레이스에 부재율의 상한을 주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율의 하한을 두고요. 그래서 페이지율의 상한을 넣으면 프레임을 더 주고, 프레임을 더 주죠. 그러면 프로세스의 프레임 수가 커지면 부재율이 줄어든다고 그랬죠. 줄어들겠죠. 그리고 또 페이지 폴트 레이트 하한도 더 작아지면 페이지 수를 더 줄여줍니다. 그럼 적당한 수의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페이지 부재율이 발생되면서 원활하게 전체 프로세스가 실행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가상 메모리에 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가상 메모리의 개요, 가상 메모리란 무슨 의미인지 그 개념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가상 메모리를 구현하기 위한 요구 페이징 방법, 페이지를 프로세스를 실행시킬 때 프로세스에 필요한 페이지를 물리 메모리 공간에
올려놓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 실행하면서 페이지를 요구하면, 어떤 페이지에 있는 코드를 요구하면 그제서 그 해당 페이지를 하드 디스크로부터 끌어올려서 물리 메모리 공간에 올려놓고 페이지 테이블을 조작하면서 실행하는 방법이었죠. 이것이 요구 페이징이었습니다. 쓰기 시 복사, 평상시는 공유 페이지로 작동을 하다가 어떤 프로세스에서 쓰는 명령이 나타나면 그제서 그 페이지를 복사하고 그 복사한 페이지에다가 쓰기를 수행하는 방법이죠. 이렇게 되면 부재율을 현저히 줄일 수 있죠. 이 요구 페이징 방법에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페이지 부재율을 줄이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페이지 부재율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하는 알고리즘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죠. 페이지 부재가 발생되면 프리 프레임이 있으면 그냥 사용하고요. 그 프레임에다 적재하고 사용하고, 페이지 만약에 그 프리 프레임이 없으면 페이지 교체를 해야 되죠. 희생 프레임을 찾고 그 희생 프레임을 하드디스크로 내리고 하드디스크에서 해당되는 페이지를 그 희생 프레임에 복제해서 사용을 해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할 때 부재 그 평균 접근 시간이 굉장히 증가하게 됐기 때문에 이 부재율을 줄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줄이는 방법으로 기본 교체, P4, 최적 페이지 교체, LRU, 최근 최소 페이지 교체, LRU 근사 교체, 근사적으로 LRU를 구현하는 얘기죠. 여기서 나온 것이 추가적인 참조 비트, 2차 기회, 그 다음에 클럭 이런 것들이 소개가 됐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 프리퀀시 유스트, 최소로 사용된 페이지를 희생 페이지를 찾는 거였죠. 그리고 이게 실제로 LRU, LFV가 구현 가능한 방법이라 하지만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2차 기회 알고리즘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실제 구현하기는 너무 코스트가 많이 들죠. 다음에 프레임 할당. 어떻게 프레임을 할당할 것인가? 페이지 교체 시 또는 프로세스당 어느 정도의 페이지를 할당해서 실행시킬 것인가. 페이지 할당을 많이 하면 부재율은 줄어들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정도는 낮아지게 되죠. 적정히 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어느 정도 이상 부재가 많이 증가하게 되면 스래싱에 빠져들게 된다. 스래싱에 빠져들지 않으려면 워킹 세트를 적절히 잡아서 할당해 줘야 된다. 그 다음에 페이지 부재율의 상한 하한을 두고 그 안에서 동작될 수 있도록 운영체가 제어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배웠습니다. 자, 가상 메모리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뭐였습니까? 네, 그렇죠. 프로그램의 사이즈에 무관하게 메인 메모리가 적어도 굉장히 큰 프로그램도 실행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개념이었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요구 페이징 방식으로 실행을 시키고, 그러다 보면 프로그램을 교체할 문제가 생기고, 자, 교체할 때 부재율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이 소개됐고요. 그 다음에 프레임을 할당하는 문제, 그 다음에 스래싱이 발생되지 않는 문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